야구 얘기인가요? 방망이 잡아라. 이준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오늘 방망이를 잡아라 세대면서요.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오늘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럼 이준석 대표의 얘기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반응도 있는데 우선 이준석 대표의 얘기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뭐 바쁘시겠지만 할 일 다 하시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당당하게 한동훈 나오십시오. 아니 경기 남부 지역을 진짜 방치하고 방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 실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고 저쪽 불펜을 보니까 굉장히 센 타자라 그러는데 방망이 절대 안 잡는 타자가 하나 있습니다. 왜요? 한동훈 위원장이 센 타자라 불펜에 그러는데 들어선지. 방망이 잡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방망이 들고 나오시면 어떠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을 출마 선언했잖아요. 여기 화성을 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출마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세요. 저하고 한번 하시죠. 이거예요 지금요. 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좀 받았죠.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위원장님 화성을 출마하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일단 있으실까요?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구경 못할 필요가 있을까요? 굉장히 짧게 얘기했는데요. 뭐 그거 내가 얘기가 됩니까? 굳이?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여선호 전 장관 아무리 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화성으로 출마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반응을 봐도. 근데 이준석 대표는 어제도 그러고요. 오늘도 그러고 계속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실은 이제 흥행 동력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당의 흥행.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방송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준석 탈당 언제 하냐, 창당 언제 하냐 그렇게 막 D- 예. 세고 그랬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 수락하고 나서 지금 이제 그 거대 정당의 공천 국면에 들어가면서 개혁신당이 존재감이 굉장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누가 출마할지 예. 거기서 뭐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지 싸우고 있는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들려요. 사실 요즘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보면은요 지지율이 네. 그다지 신통치는 않아요. 그렇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출마하겠다 해가지고 당내에서 그런 분란이 있는 것조차 사실은 지금은 뉴스인데 그 뉴스가 안 될 정도로 개혁신당은 굉장히 지금 흥행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서 지금 이 개혁신당 관계자분이 들으시면 뉴스가 안 될 정도로 흥행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한테 화성 출마해라. 예. 계속 이제 뉴스거리 그런 것들을 계속 그냥 던지고 있는 것인데 이슈를 제가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럴 거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화성을에 국민의힘이 전략공천으로 삼성 출신을 누구를 한다는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위원장 이 흥행 이 떡밥도 이제 하루 만에 끝난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 후보가 누가 딱 정해지면 네. 이거 끝난 거다 그렇죠. 그걸로. 근데 아마 지금 오늘 보도에 뭐 인재원 전략 때 공천을 하겠다는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끝난 것이죠.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 반응 보셨잖아요. 네. 쓸데없는 거 왜 물어보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그냥 무시하겠다는 전략인가요? 응답을 아예 대꾸를 하지 않겠다 이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선호 행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언론의 관심도 멀어졌고 예. 국민적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찾다 보면 예. 가장 핫한 셀럽을 공격하거나 언급하는 거죠.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불러들이고 국민적 지지도를 받고 싶을 텐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 지금 저희 당에서 예. 각 후보가 이미 확정된 지역구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달라고 엄청난 요청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많이 바쁘십니다. 이준석 대표야 지금 개혁신당 후보들 지원 유세 가러 가실 때가 많지 않을 텐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가실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그렇게 한거롭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쁜데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요.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만약에 네. 지금 개혁신당의 지지율 자체가 좀 낮아요. 한 네, 자릿수인데 그것도 이 5 기준으로 그 밑에 쪽 한 자릿수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개혁신당 지지율이 초기에는 한 10%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태였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분석할 필요는 있지만 예.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저희도 저희 지지층, 그러니까 저희의 파이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숫자가 나왔다라면 네. 파이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동한 걸로 보고 그렇죠. 아.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사실 줄곧 계속 예상했던 게 개혁 이준석 신당에서 개혁 신당으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개혁신당이 아니라 다른 신당 있잖아요. 사람 이름처럼 비슷한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뭐 준석 신당 이렇게까지 졌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흔히 여론조사상에서 말하는 프레임 효과라 그래서 점화 효과라 그래서요. 예. 특정 이름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기억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여론조사상 수치가 잘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라고 했다가 조국 혁신당으로 바꾼 이유도 저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사실 조국 신당이나 조국석 신당이나 유권자분들이 알아듣는 거는 같은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거의? 예, 그런 걸 노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렇게 됐고 결국 지지율이 하락한 거는 당연한 거였고 오히려 이준석 신당은 지지율을 반등할 모멘텀을 계속 못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걸고 넘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윤석 대표 화성을 출마 선언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거운동하고 그럴 텐데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지금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떤 평가를 좀 내놨고요.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약간 쪽집게처럼 진단을 잘한다 이런 이름 별명까지 붙으신 분인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당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표가 코너에 몰렸죠. 이준석 대표가 좀 빨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대로 지금 공관위원장 말대로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대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후회를 할 거다. 왜냐하면 이준석의 다음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어요. 네. 지금요 조원진 대표, 조정 평론가 대구를 선택하지 않은 건 두고두고 후회할 거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막판까지 화성과 대구를 놓고 고민을 했다 그랬는데 결국은 화성을 대구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후회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으로 들으십니까? 정치에는 명분과 실리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이 큰 정치인이 되려면 실리보다는 명분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단순히 초선 의원 한 번 하겠다. 내가 꼭 그냥 국회의원 한 번 하겠다. 이런 지금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벌써 무관으로서 집권당의 대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야당 대표로서 선거를 승리한 대표이기도 합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죠. 평가도 받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관의 중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관의 중진 같은 저 이준석 대표가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 대구에 가서 내가 보수의 심장에서 설령 이번에 내가 선택을 못 받더라도 두고두고 내가 보수의 어떤 말하자면은 그 동량으로서 한번 나중에 내가 미래 선택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갔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주로 많았죠. 그래서 그 김종인 위원장도 대구를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고민을 해보니 대구에 갔을 때 지금 이렇게 소선거구제하 특히나 지금 여당이 지금 2당인 상황에서 대구 민심은 분명히 어떻게 하든 기호 1번을 밀어줌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후반기에 좀 순항할 수 있도록 밀어줄 것 같다. 그러면 제3지대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발을 뺐어요. 혹시 거기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노원으로 돌아가려니 노원에는 또 3개 선거구가 2개로 합부가 돼요. 줄어들었죠. 자, 그렇다고 비례로 나가려니 이건 좀 비겁해 보이는 데다가 비례 전문 정당 될 것 같죠. 그러니 이제 화성으로 간 거예요. 그나마 가장 젊은 유권자가 있는 곳에서 미래를 얘기하면서 배지를 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명분은 낮아졌다. 그 얘기를 조원진 대표가 뼈 아프게 한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실리를 택했지만 저는 좀 길게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대구를 선택하는 게 좀 맞지 않았느냐라고 저도 분석하지만 그렇게 해서 동력이 오히려 대구 쪽에서는 개혁신당이 정말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의 선택이 저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환 교수님께는요. 지금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중도층과 보수층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일단 보수층에게는 뭐 그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다? 네. 어떻게 뭔가 나가서 잘 될 줄 알았지 이런 느낌일 것 같고 사실은 진보층에게는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소위 그 본질을 흐리는 이런 어떤 존재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지금 뭔가 지금 왜 본질을 흐르니까 이렇게 보일 거고 그렇죠. 중도층 자기들 표 뺏어가는 느낌으로 보일 거예요. 중도층에게는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확 밀어주고는 싶은데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미덥지가 못한 거예요? 미덥지가 못한 거죠. 그럼 표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그래서 저는 지금 동탄이 뭐 그나마 대구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장고 끝에 악수 아니냐. 정말 이럴 때는 본인이 정말 얼굴에 철면피 깔고라도 저는 비례로 갔어야 됐다고 봐요. 또는 차라리 비례를 가라. 떨어질 각오가 돼 있다면 차라리 노원에 나와서 떨어지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가 개혁신당 그러지만 1인 정당이에요. 다른 누구가 안 보입니다. 오로지 이준석만 보여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제3세력이 정말로 본인이 비례가 아닌 지역에 나와서 떨어졌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이름으로 서울시장 후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에서 떨어지면 뭐냐 이건 도대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대구도 아니고 노원도 아니고 동탄에서 떨어진 건 뭐냐. 1인 정당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광역시장 후보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치를 갖다가 좀 더 긴 호흡으로 봤다면 이번에 소위 이낙연 대표 측과 통합도 안 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정도 없었을 거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지역을 선택하는 일도 없었을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장고 끝에 악수 아니냐 좀 아쉬운. 그럼 악수를 둔 건 약간 조급함 때문입니까? 그렇죠. 이번 뭔가 자신이 선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결국은 오랜 장고를 만들었고 그게 결국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국회의원이 되겠다 결심을 했으면 비례로 가든가 그게 아니라 나는 떨어질 각오까지 하겠다 하면 원래 노원으로 가든가 아니면 보수 색깔을 강조하고 싶으면 대구로 가든가. 그런데 경기 화성어는 뭡니까? 이렇게 나온 거네 지금요. 분석들이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요. 이게 뭐 복잡하네요 분석이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상대를 보고 당신이 하세요. 네가 하라. 약간 이 얘기를 또 오늘 하신 분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청주 방문이 있었거든요. 청주 방문에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뒷부분에 좀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나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김무빈. 나는 한동훈이야. 나는 너를 기억할 테니까 너 나 기억해? 고마워. 꿈이 대통령이래요. 나는 대통령의 꿈이 아니니까 네가 해라.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니까요.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애기를 하는데 애기가 안경을 그냥 냅다 안경을 이렇게 뺐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초등학생으로 보이죠. 뭐 편지도 주고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썼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저 아이가요 꿈이 대통령이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난 대통령의 꿈 아니야. 네가 해라 대통령.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가볍게 농담처럼 한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의미심장하게 귀를 잡긴 해요.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지금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뒤에 어떤 모습에 대해서 전망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하는 역할이 선거가 끝나고서 그대로 지속이 되리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선거가 끝나고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당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해외로 뭐 공부를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될 텐데 그다음에 당을 떠났을 것 같으면 뭐 별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총선 뒤상을 예측하기는 아직은 섣부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그리고 있는 건데 그중에 한 시나리오 얘기예요. 최수영 평론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들 얘기들 해요. 지금 뭐 패배 시나리오 승리도 있는데 승리를 했어요. 가정에도.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와 위상은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커진다고 보죠. 당연히 총선에서 지금 원래 백석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난달 연말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던 정당이 만일 일당이 되었다. 물론 전망입니다만 일당이 되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는
말하자면 한동훈 효과인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 때문에 승리가 됐다.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한동훈 현상이 한동훈 효과로 이어져서 예. 국민의힘 승리로 이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규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비상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가장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에 12월 말에 등장해서 이만큼 왔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연히 주목받겠죠. 근데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임 이론에 백워드 인덕션이라는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백워드 인덕션이요? 이게 게임 이론인데요. 뭡니까 그건? 그게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예상하고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면 초한지라고 아실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한고조 유방을 위해서 상승 불패의 장군이었던 한신이 다 전쟁을 이겨놨지만 나중에 숙청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한 사자성어가 탄생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토사구팽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 생각도 없이 다 이겨만 준다고 당신의 미래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겼을 때를 생각해서 당신이 지금 이기는 역할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게임 이론이 바로 백워드 인덕션입니다. 그럼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공천이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예. 누가 보더라도 이 당은 한동훈식 공천이 만들어낸 당입니다. 그러면 예. 승리를 위해서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누비겠죠.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꽂은 공천은 없지만 무언가 한동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지금 규합해내는 거. 저는 이게 한동훈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는 당연히 당대표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뭐 전국을 다 다녔겠죠. 예.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본인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한 당내 정도- 본인의 그렇죠. 그걸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내는 모습. 본인은 당연히 그런 말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좀 내부적으로라도 혹시 전략적으로라도 예. 그런 것들을 밟아 나가는 게 저는 그 게임 이론이 백워드 인덕션이 주는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총선이 끝나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도 안 지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아까 세력을 만든다는 건 분명히 대선을 염두하면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내에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갖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역할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니까. 예. 자,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롭게 원구성된 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표가 구성이 되겠죠. 예. 그를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저는 친한 세력을 어느 정도는 구성을 해 놔야 그다음에 본인이 뭐 유학을 나가든 아니면 뭐 잠깐 뭐 쉬어 있든 간에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저는 에너지와 동력이 생긴다. 그게 저는 당연히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좀 들어왔네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지금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데요. 민주당 전략공천 논란, 권향엽 예비후보. 지금 뭐 여성 전략 특구 때문에 뭐 이게 뒷말이 많았는데 경선하기로 민주당에서 결정을 했군요. 앞서서 본인이 저 경선시켜 주세요. 저 전략공천 이거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경선을 한다고 그리고 현역인 서동영 의원과 대결하기로 이렇게 됐네요. 애초부터 그냥 경선을 시작했으면 경선을 한다고 했으면 별 논란이 없었을 텐데 뒤늦게 경선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네요. 속보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받아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른바 사천 논란이 불거졌죠. 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사천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이 논란이 불거졌던 권향엽 예비후보 관련해서 경선을 하기로 그리고 현역인 서동영 의원과 경선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요거 조금 뒤에 주제가 좀 잡혔는데 그때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요거 박창환 교수님. 혹시요 총선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전 대표가 사실 당에서 밀려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는 당대표에서 그만두는 상황까지 불거졌고요. 이거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이후 행보를 얘기하려면 예.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 국민의힘이 총선에 져도 레임덕이고 총선에 이겨도 레임덕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이번 총선에서 보통 임기 2년 차의 총선은 예. 대부분 대통령의 얼굴로 여당은 총선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부부의 얼굴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누가 메꿨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메꿨습니다. 이거는 윤석열의 선거가 아니라 한동훈의 선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도 오롯이 공과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되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소위 말해서 리더십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빈 공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것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권 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데 미래 권력이 벌써부터 등장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까 그래서 최수영 평론가가 뭐 대선 준비팀, 백업팀 이런 게 미리 자기 세력.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는 그건 이미 있다고 봐요. 그리고 권력 의지가 있다면 소위 삼고초려라는 모양새를 갖추겠지만 예. 저는 총선 끝나고 나서 당권 도전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예. 저는 뭐 외국에 소위 외교 역량을 쌓기 위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나갈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현직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의 그런 소위 암투, 예. 투쟁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 6개월 정도는 외국에 나가 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총선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이것도 지금 관심사처럼 나오고 있습니다.